조용한 마을 한가운데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그 넓은 가지는 하늘을 가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은 속삭이는 소리를 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신성하다고 믿었고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마을 행사와 모임을 가졌다. 아이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놀았고 노인들은 그늘 아래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오늘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깨졌다. 은행나무 아래에 9살 소녀 미나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낡은 인형을 꽉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미나는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집에 살았다. 그녀의 부모 준호와 유나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미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마을 가게를 운영하는 서주영이 자전거를 멈추고 미나에게 물었다. 미나야, 왜 여기 서 있니? 집에 가야지. 햇빛이 너무 강해. 하지만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몸을 움찔하며 나무 몸통 쪽으로 더 가까이 움직였다. 마치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려는 듯했다. 미나에 대한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졌다. 곧 은행나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미나가 왜 그런 상태인지 궁금해했다. 마을에서 가장 미신을 믿는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다. 저 아이가 귀신에 홀렸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은행나무는 항상 영혼들의 집이었어. 나는 항상 말했잖아. 몇몇 사람들은 소름이 끼쳤지만 젊은이들은 미나의 상태에 대한 더 합리적인 설명을 원했다. 마을 사람들이 논쟁하는 동안 누군가 준호와 유나를 불렀다. 곧 미나의 부모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유나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미나야, 무슨 일이니? 엄마에게 말해봐.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인형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역력했다.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며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김할머니는 계속해서 귀신 이야기를 했고 일부 사람들은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쟁이 한창일 때 마을 어린이 중 하나인 수지가 불쑥 말했다. 미나 언니가 어제 울었어요. 저는 봤어요. 인형을 안고 마당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 순수한 말은 모든 사람들을 침묵시켰다. 유나는 수지에게 돌아섰다. 울었다고? 언제 봤니? 자세히 말해줄래? 하지만 수지는 겁에 질려 엄마 뒤로 숨었다. 마침내 준호가 참을 수 없어 소리쳤다. 그만, 난 경찰을 부를 거야. 우리 딸은 귀신에 홀린 게 아니야. 그의 손은 전화기를 들고 떨렸다. 경찰 자동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윤경이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경찰관이었고 수년간의 경험이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가 서둘러 상황을 설명했고 이윤경이는 미나를 주의 깊게 살펴봤다. 그는 군중에게 해산하라고 명령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 은행나무 아래의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이윤경이는 미나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었다. 미나야, 나는 경찰이야. 널 돕고 싶어. 왜 여기 나왔는지 말해줄 수 있니?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유나가 딸의 어깨를 안으며 속삭였다. 미나야, 말해봐. 아무도 널 해치지 않을 거야. 긴 침묵 후 미나의 입술이 약간 움직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작았다. 아저씨가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유나는 눈물을 터뜨리며 딸을 꽉 안았고 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이윤경이는 눈썹을 찌푸리며 메모장에 메모했다. 그는 동료인 박 경사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누가 오늘 아침 미나를 봤습니까?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군중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식료품점 주인 서주영이 반복했다. 아침에 그녀가 집에 있는 걸 봤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수지, 즉 이수지는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언니가 울었어요. 어제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더 물어보자 수지는 겁에 질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혼란 속에서 군중 속 한 사람이 말했다. 아이가 그냥 부모님이 그리워서 그럴 거예요. 혼자 있어서 외로울 테니까. 오늘 아침에 봤는데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별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윤경이의 눈은 군중을 살피며 무언가 이상한 점을 찾고 있는 듯했다.
많은 노력 끝에 이은경이는 미나를 집으로 데려가 진정시키기로 결정했다. 준호 씨, 유나 씨,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세요. 우리가 따라갈게요. 더 질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해산하세요. 더 이상 모이지 마세요. 하지만 군중은 여전히 머뭇거렸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김할머니는 여전히 몇몇 노인들에게 속삭였다. 경찰이 무슨 소용이야? 무당을 불러야 해. 젊은이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일부는 그녀의 말을 고려하는 듯했다. 미나의 가족이 떠날 때 이윤경이는 은행나무 아래에 서서 그 작은 소녀의 모습을 지켜봤다. 아저씨가 아프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그는 박경사에게 돌아섰다. 뭔가 이상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잘못된 게 있어. 박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은행나무 아래 햇빛은 나뭇잎 사이로 새어들어와 바닥에 얼룩얼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바람 소리는 마치 과거의 속삭임을 전하는 것 같았다. 미나는 떠났지만 그녀의 두려움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이은경이는 눈썹을 찌푸리며 불안한 감정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진실이 어둠 속에 숨어 있더라도 곧 빛으로 나올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귀신 이야기보다 더 끔찍할 것임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여명의 빛이 담장 위로 희미한 빗줄기를 보냈지만 마을은 더 이상 평소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했다. 은행나무 아래 몇몇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 미나와 그녀의 불안한 말, 아저씨가 아프게 하지 마세요에 대해 속삭였다. 귀신 이야기는 여전히 돌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불안감, 더 모호한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에서 미나의 가족은 무거운 공기 속에 잠겨 있었다. 미나는 작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인형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다. 유나는 딸의 곁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으려 했고 준호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떨리는 손을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미나의 작은 신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엄마 아파요. 소녀가 배를 움켜쥐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는 딸 곁에 무릎을 꿇고 놀라서 물었다. 어디가 아프니? 미나야, 엄마에게 말해봐. 미나는 고개를 저을 뿐 작은 손은 배를 꽉 쥐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준호는 소리를 듣고 안으로 달려왔고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 유나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 뭔가 잘못됐어. 주저없이 준호는 미나를 안아들어 오토바이에 태웠고 유나는 뒤에 앉아 딸을 꽉 안았다. 오토바이는 흙길을 따라 달려갔고 흙먼지 구름을 남겼다. 군병원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친철씨를 감쌌다. 박 이사, 중년의 경험 많은 여의사가 미나를 철저히 검사했다. 의사가 소녀에게 진찰대에 눕도록 요청했을 때 미나는 몸을 움찔하며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유나는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괜찮아, 미나야. 의사 선생님은 그냥 검사만 할 거야. 하지만 박 이사가 미나의 배에 손을 대자 소녀는 갑자기 몸을 웅크리며 소리쳤다. 안 돼요. 아프게 하지 마세요. 미나의 비명은 유나의 눈물을 터뜨렸고 박복도에 서 있던 준호는 벽을 세게 쳤다. 무력감을 느끼며. 1년의 검사 후 박 이사는 준호와 유나를 별도의 방으로 불렀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부모님께서는 진정하셔야 합니다. 박 이사가 말한 다음 문장은 공기를 자르는 칼과 같았다. 미나는 임신 중입니다. 약 3개월 정도 되었지만 태아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유나는 충격에 빠져 눈을 크게 뜨고는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중얼거렸다. 불가능해. 내 아이가. 불가능해. 준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피가 그의 얼굴에서 빠져난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 다시 말해주세요. 우리 아이는 겨우 9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다. 박 이사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다. 당신의 충격을 이해합니다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문제를 넘어섭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고 준호는 충격에서 벗어나 탁자를 강하게 내리쳤다. 누가 감히 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했어? 그는 미나가 누워있는 진찰실로 달려가려 했지만 소녀가 웅크리고 인형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자 멈췄다.
그는 두려웠다. 자신의 분노가 딸을 더 상처 입히는 것을. 유나는 뒤따라와서 미나를 안았고 속삭였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몰랐어. 미나야, 엄마가 미안해. 미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창백해졌다. 병원에서의 소식은 빠르게 마을로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미나의 집 앞에 모여 수군거림과 분노의 목소리가 섞였다. 김할머니는 여전히 귀신을 주장했지만 그녀도 끔찍한 진실 앞에서는 침묵해야 했다. 서주여, 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누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지? 겨우 9살인데. 수지는 엄마 뒤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미나 언니가 여러 번 우는 걸 봤어요. 무서워요. 수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은 주목했지만 아직 아무도 조각들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은경이는 병원에서 소식을 받고 즉시 경찰팀을 미나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 작은 집 안의 공기는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거웠다. 이은경이는 유나 옆에 앉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 씨, 준호 씨, 모든 것을 말해주셔야 합니다. 누가 미나와 자주 접촉했습니까? 당신들이 외출했을 때 누가 집에 왔습니까? 준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요. 집에는 미나만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다. 몇몇 이웃들이 종종 들러요. 하지만 모두 가까운 이웃들이에요.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은경이는 미나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했다. 미나야, 내가 너가 두렵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누가 널 아프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 내가 그 사람을 잡아서 다시는 널 해치지 못하게 할게. 미나는 살짝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본 후 다시 고개를 숙였고 침묵했다. 이은경이는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박 경사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지시했다. 미나의 집에 자주 오는 사람들에 집중해. 뭔가 잘못됐어. 마을 전체가 감정의 폭풍 속에 휩쓸렸다. 귀신에 대한 소문은 분노와 의심으로 바뀌었다. 범인은 분명 마을 안에 있어. 한 남자가 소리쳤다. 그를 찾아내야 해.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일부는 두려워했다. 만약 그것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김할머니는 여전히 무당에 대해 중얼거렸지만 그녀도 끔찍한 진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수지의 엄마인 이혜진은 딸을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너무 무서워. 작은 집 안에서 유나는 미나를 안고 악몽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미나는 여전히 침묵했고 그녀의 눈은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길을 잃은 듯했다. 준호는 마당에 서서 마을 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난 그를 찾아낼 거야.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구든지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은경이는 경찰서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다시 검토했다. 미나가 여러 번 울었다는 수지의 말, 군중 속 어떤 목소리를 들었을 때 소녀의 두려워하는 눈빛, 그리고 미나가 보통 혼자 집에 있었다는 세부사항, 이 모든 것이 흐릿한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자는 멀리 있지 않아. 서둘러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거야. 박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준비했다. 붉은 노을 아래 마을은 마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의 기름진 층으로 덮인 듯했다. 작은 방에서 미나는 인형에게 속삭였다. 아저씨가 돌아올까봐 무서워요. 이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경고와 같았다. 경찰서에서 이은경이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앞으로 며칠이 단순히 범인을 찾는 것을 넘어 은행나무 아래의 소녀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는 싸움이 될 것임을 알았다. 마을은 미나의 끔찍한 상황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분노와 의심의 무거운 공기에 잠겼다. 한때 행복한 이야기의 중심이었던 은행나무 아래는 이제 불안한 눈빛과 수군거림만 남았다. 미나의 작은 집에서 유나는 딸을 안고 악몽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 했고 준호는 마당에 서서 그의 눈은 자신의 아이를 해친 누구든 찢어발기고 싶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하지만 진실은 매우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고 폭발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은경이는 경찰서의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다시 검토했다. 미나가 여러 번 울었다는 수지의 말, 군중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을 때 소녀의 두려워하는 눈빛, 그리고 미나가 보통 혼자 집에 있었다는 세부 사항, 이 모든 것이 서서히 흐릿한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자는 마을 안에 있어. 마을 사람들이 직접 행동하기 전에 그를 찾아내야 해. 박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의 집을 자주 방문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준비했다. 이은경이는 박 경사에게 지시했다.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물어봐.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마. 미나의 집에서 이은경이는 아동과 일하도록 훈련받은 송경감 여성 경찰관을 데리고 돌아왔다. 송경감은 미나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미나야, 내가 네가 두렵다는 걸 알아. 하지만 누가 널 아프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내가 널 보호하겠다고 약속할게. 미나는 살짝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본 후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인형을 꽉 쥐었다. 유나는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말해봐, 미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널 다시는 해치지 못할 거야. 긴 침묵 후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가 돌아올까봐 무서워요. 이 말은 마치 번개가 공기를 가르는 것처럼 방 안의 분위기를 바꿨다. 이은경이는 눈썹을 찌푸리며 재빨리 메모했다. 아저씨? 누구 아저씨야? 미나야? 송경감이 부드럽게 물었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을 뿐 몸이 약간 떨렸다. 마치 공포가 그녀의 모든 세포에 스며든 것 같았다. 이은경이는 송경감에게 그만두라는 신호를 보냈다. 소녀를 더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준호에게 돌아섰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자주 집에 오나요? 특히 나이 많은 사람 중에 미나가 아저씨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나요? 준호는 분노와 혼란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마을은 모두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좋은 사람들이에요. 몇몇은 집 수리를 돕거나 쌀을 나르는 일을 도와요. 하지만 그들이 감히 그럴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유나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한 사람이 내가 없을 때 미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난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순간 마을 회관에서 이은경이는 몇몇 이웃들을 소환해 진술을 받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공기는 현악기의 줄처럼 팽팽했다. 서주영, 가게 주인은 말했다. 미나가 자주 혼자 있는 것을 봤지만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누군가가 아이에게 과자를 가져다 주는 것을 봤는데 그냥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수지, 즉 수지는 엄마 뒤에서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언니가 무서워했어요. 한 번은 그 사람이 왔을 때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울었어요. 수지의 말에 이은경이는 움직임을 멈췄다. 그 사람이 누구였지? 기억나니? 그가 물었다. 수지는 두려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미나 언니가 우는 걸 봤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가 나타났다. 비노라는 마을의 10살 소년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경찰관 아저씨, 한번 어떤 사람이 미나 누나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요. 뭔가 고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 후에 미나 누나가 울었어요. 이은경이는 눈썹을 찌푸리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봤니?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기 무서워요. 혼날까 봐요. 격려 후 민호는 한 이름을 속삭였고 이것은 이은경이와 박 경사가 서로를 바라보게 했다. 그들의 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은경이는 즉시 그 사람의 집을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구석에서 오래된 셔츠를 발견했는데 이는 미나가 송경감에게 공포 속에서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저씨는 파란 셔츠를 입었고 담배 냄새가 났어요. 또한 다른 몇 가지 의심스러운 개인 물품들도 발견되었다. 그 남자, 미나 가족에 가까운 이웃인 50대에 나가 소환되었을 때 그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난 그냥 아이를 도우러 갔어요. 집을 고쳐주고 과자를 주고 날 의심할 게 뭐가 있나요? 그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이 이은경이를 스쳐 지나갔을 때 공포의 흔적이 보였다. 이은경이는 미나를 대면시키기로 결정했지만 안전한 환경에서 오직 송경감과 유나만 있는 상태에서 그 남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미나는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소리쳤다. 안 돼요. 아저씨를 가까이 오게 하지 마세요.
소녀의 비명은 가짜를 찢어 발겼다. 유나는 딸을 꽉 안고 흐느꼈고 송경감은 재빨리 미나를 밖으로 데려갔다. 이윤경이는 그 남자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 말 있습니까? 증거와 미나의 반응에 직면하여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문의 압박과 점점 더 분명해지는 증거 앞에서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그의 범죄를 자백했다. 그는 미나의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 부모가 없을 때 소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미나가 말하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이것이 소녀를 극도의 공포 속에 침묵하게 만들었다. 난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그는 말을 더듬었지만 아무도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은경이는 즉시 체포를 명령했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자제했다. 범인에 대한 소식이 퍼지자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서 앞에 모여 분노하며 정의를 요구했다. 준호는 진실을 알게 되자 경찰서로 달려가 소리쳤다. 그를 풀어줘요. 내가 직접 그를 죽이겠어요. 하지만 이윤경이는 그를 말렸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법이 처리하게 하세요. 아이를 더 상처 입히지 마세요. 유나는 집에서 미나를 안고 흐느꼈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나는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손을 잡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저씨가 돌아올까봐 무서워요. 은행나무 아래 이야기가 시작된 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모여 더 이상 귀신에 대해 속삭이지 않고 한때 신뢰받던 사람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할머니는 여전히 무당에 대해 중얼거렸지만 귀신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윤경이는 경찰서로 돌아와 박 경사로부터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다. 경위님, 누군가가 그가 마을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물건을 주는 것을 봤다고 해요. 미나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박 경사의 말은 이윤경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이 끔찍한 진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충격적인 범죄로 인해 마을은 더 이상 전과 같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의 모임은 이제 분노와 의심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 한때 형제자매처럼 서로를 신뢰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경계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지만 안도감을 주는 대신 그것은 새로운 공포만을 불러일으켰다. 그 범인이 다른 아이들과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박 경사의 이윤경이에게 한 속삭임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폭발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작은 집에서 미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길을 잃은 듯했지만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인형을 꽉 쥐고 있지 않았다. 유나는 딸의 곁에 앉아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의 고통을 숨기려 했다. 자거라, 미나야. 유나가 목이 베어 말했다. 엄마가 더 이상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게. 미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그녀의 눈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준호는 마당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처음처럼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했지만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마치 그의 내면의 폭풍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지켜야 해. 그는 깊은 목소리로 유나에게 말했다. 더 이상 상처 입히지 않게. 경찰서에서 이윤경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앞에는 박 경사로부터 받은 새로운 문서들과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박 경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에 두 아이가 있어요. 하영이와 지호. 그들은 그 남자가 자주 그들에게 과자를 주고 부모님이 없을 때 집에 오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은경이는 눈썹을 찌푸리며 불안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워? 왜 두려워? 그가 물었다. 박 경사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은 말하길 아저씨가 자주 그들을 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다행히 더 심각한 일은 없었지만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윤경이는 책상을 두드리며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는 즉시 두 아이의 부모를 불러 조심스럽게 진술을 받고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게 부드럽게 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범인을 계속해서 신문하라고 했다.
그는 미나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닐 거야. 그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며 마을 쪽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은행나무는 마치 유령처럼 서 있었다. 이는 그것이 목격한 비밀들을 상기시켰다. 이은경이는 이 사건이 단지 미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맹목적인 신뢰 속에 숨겨진 더 깊은 범죄 네트워크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관 앞에 모였고 이은경이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누구든지 이상한 점을 알거나 본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미나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몸을 움츠렸다. 수지의 엄마인 이혜진은 딸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만약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인 김만식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모두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다른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김만식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다. 군중은 소란소란스러워졌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오가기 시작했다. 김할머니는 더 이상 귀신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중얼거렸다. 내가 말했잖아. 이 마을은 깨끗하지 않아. 어쩌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 이은경이는 손을 들어 침묵을 요청했다. 함부로 추측하지 마세요. 우리는 조사 중이지만 여러분의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뭔가 알고 있다면 즉시 경찰서로 오세요. 그 사이 하영의 집에서 송경감이 8살 소녀와 조심스럽게 대화하고 있었다. 하영아, 하영의 엄마 윤지연이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에게 너를 무섭게 한 사람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하영은 고개를 숙이고 셔츠 끝을 만지작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가 자주 과자를 줬어요. 아저씨가 집에 같이 놀자고 했지만 난 싫었어요. 아저씨가 날 안았어요. 난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윤지연은 충격에 빠져 딸을 꽉 안았다.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하영은 울며 말했다. 아저씨가 말하면 날 때릴 거래요. 하영의 진술은 송경감에게 빠르게 기록되었고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비슷한 단서가 지호에게서도 나왔고 이는 범인이 미나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은경이는 송경감의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신문실로 돌아갔다. 범인은 이제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더 할 말 있습니까? 이은경이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미나뿐만 아니라 하영이, 지호도, 그들도 당신에 대해 말했어요.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새로운 진술에 직면하여 그는 떨기 시작했다. 땀이 흘러내렸다. 난 그저 아이들과 장난친 것뿐이에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이윤경이가 아이들이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파란 셔츠와 사탕봉지를 그의 앞에 놓자 그는 무너졌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분노의 폭풍 속에 빠졌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경찰서 앞에 모여 즉각적인 정의를 요구했다. 준호는 이윤경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제하지 못했다. 그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해쳤어요. 제가 직접 처리하게 해주세요. 이윤경이는 그를 말리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야 했다. 그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당신의 딸은 어떻게 될까요? 법이 처리하게 하세요. 작은 집에서 미나는 유나에게 더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엄마, 난 더 이상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소녀가 속삭였다. 유나는 딸을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무데도 갈 필요 없어. 엄마가 여기 영원히 있을 거야. 하지만 미나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마치 과거의 어둠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송경감은 미나를 방문한 후 그녀를 군의 심리학자에게 데려갈 것을 제안했다. 미나는 치유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유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경찰서에서 이윤경이는 그를 놀라게 한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다. 한 마을 사람이 회의 후 조심스럽게 박 경사에게 와서 속삭였다. 나는 다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 집 근처에서 맴도는 사람이요.
난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이 진술은 마치 번개처럼 이윤경이에게 사건이 생각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마을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작은 목소리로 감히 말하지 못하겠어요. 실수할까봐요. 하지만 그는 자주 저 사람과 함께 다녔어요. 은빛 달빛 아래 마을은 의심에 짙은 그림자로 덮여 있는 듯했다. 은행나무는 묵묵히 서서 모든 비밀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방에서 미나는 조용히 인형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작은 빛이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섞여 있었다. 이윤경이는 경찰서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그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더 깊고 더 어두운 범죄 네트워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미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한때 평화로웠던 마을을 위해 모든 것을 밝혀낼 결심을 했다. 범죄의 폭풍이 마을을 휩쓸고 간 후 마을은 본래의 빛을 잃은 듯했다. 은행나무 아래에는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노인들의 이야기가 없었다.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이 범죄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진술은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얼마나 많은 비밀이 아직 그 친숙한 초가집들 속에 숨겨져 있을까?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의 작은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윤경이의 결단력과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사람들의 용기에서 시작된 빛이었다. 경찰서에서 이윤경이는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서류 더미를 검토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아이들 집 근처에서 맴돌았다는 마을 사람의 진술은 그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했다. 박 경사, 즉시 그 사람을 확인하세요. 그는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었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그 사람을 봤다고 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을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어떤 단서도 놓치지 마세요. 박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일을 시작했지만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위님, 만약 정말 네트워크라면 우리 마을이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윤경이는 한숨을 쉬었다. 힘들겠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해. 작은 집 끝에서 미나는 점점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어느 오후 송경감은 군에서 온 심리학자인 정하나와 함께 미나를 방문했다. 미나야, 정하나 선생님이 너와 이야기하고 너의 마음이 가벼워지도록 도와줄 거야. 송경감이 부드럽게 말했다. 미나는 망설였지만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정하나는 경청하고 메모하며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넌 정말 용감해, 미나야. 정하나가 말했다. 난 네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있을 거야. 한편 이윤경이의 수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고 있었다. 두 번째 남자, 이지원이라 불리는 45세의 자전거 수리공이 소환되었다. 이지원은 마른 체격에 항상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윤경이 앞에서 그 미소는 빠르게 사라졌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과 같이 다닌 것뿐이에요. 친구일 뿐이에요. 그는 변명했지만 그의 눈은 도망치는 듯했다. 이윤경이는 풍부한 경험으로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이지원 앞에 군시장의 보안 카메라에서 찍힌 사진을 내놓았다. 사진에는 그와 주요 용의자가 한 아이 근처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설명해보세요. 이윤경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신문의 압박과 점점 명확해지는 증거들 앞에서 이지원은 무너졌다. 그는 주요 범인이 사탕과 과자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을 도왔다고 인정했지만 직접 아이들을 해치지는 않았다고 맹세했다. 난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그는 그저 장난이라고 했어요. 그는 울면서 말했지만 그의 진술은 새로운 문을 열었다. 3명의 작은 그룹이 마을의 신뢰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남자, 오토바이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이 신속하게 체포되었다. 직접적인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룹의 감시 역할을 한 것만으로도 기소하기에 충분했다. 범죄 네트워크의 소식은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다. 마을 회관 앞에서 전체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은경이는 군중 가운데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마을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두지 마세요. 그의 말은 마치 경각심을 주는 종소리 같았다. 수지의 엄마인 이혜진이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우리 마을이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이제부터 절대 아이를 혼자 밖에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김만식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신뢰가 깨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이은경이와 함께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학부모 그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내 아이가 겪은 일을 다른 어떤 아이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는 아직 약했지만 미나가 심리그룹 상담에 참여하도록 동의했다. 그곳에서 미나는 하영이와 지호를 만났다. 정하나의 지도 아래 아이들은 서서히 공유하기 시작했고 두려움을 놓아주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미나는 심리 수업에서 그림을 그렸다. 큰 은행나무였지만 어둠 대신 그것은 햇빛과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은행나무가 다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미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한때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은행나무는 서서히 원래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의 나날 이후 나무 주변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고 그곳을 작은 그네와 벤치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로 바꾸었다. 어느 아침 미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은행나무로 돌아갔다. 소녀는 잠시 서서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의 낡은 인형을 땅에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어요. 미나가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전보다 밝았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기쁨 때문이었다. 군 법원에서 세범인에 대한 재판이 지역 전체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밖에서 모여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다. 주요 범인은 평생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2사람도 엄중한 형을 받았다. 소식이 전해지자 박수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축하의 의미가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이었다. 이은경이는 조용히 옆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었지만 그는 마을의 치유 여정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다. 1년 후 마을은 서서히 재생되기 시작했다. 아동 안전에 관한 모임이 준호와 이혜진의 주도로 정기적으로 열렸다. 미나는 심리적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었지만 학교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의 미소로 맞이받았다. 어느 날 그녀는 은행나무로 달려갔다. 이제 그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미나는 나무 아래 서서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은행나무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녀는 그네에서 놀고 있는 하영에게 말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응, 이제 마을에서 가장 재미있는 곳이야. 노을 속에서 마을은 따뜻한 황금빛으로 목욕하고 있었다. 오래된 은행나무, 한때 고통을 목격했던 그 나무는 이제 단결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은경이는 이제 은퇴했지만 가끔 들러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합니다. 그는 이제 경찰서장이 된 박경사에게 말했다. 준호와 유나는 손을 잡고 미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처럼 무거움이 없었다. 미나는 뒤돌아 은행나무에게 손을 흔들었다. 마치 과거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미나의 이야기는 어둠으로 시작되었지만 빛으로 끝났다. 하지만 어딘가 다른 마을들, 다른 은행나무들에서는 여전히 빛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비밀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신뢰가 재건되고 공동체가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설 때만 진정한 새벽이 올 것이다. 미나의 고통스러운 사건은 모든 가정에 경종을 울렸다. 가장 큰 교훈은 부모가 항상 자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이 어리고 취약할 때 시간을 내어 들어주고 아이의 행동의 작은 변화를 관찰하라. 그것이 위험의 신호일 수 있다. 파쁨이나 공동체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아이를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하지 말라. 부모들을 위한 조언.
아이들에게 위험을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유하도록 격려하며 아이들을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와 협력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라. 부모가 강한 지지대가 될 때만 아이들은 사랑과 안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